4월 17일 진주에서 일어난 안인득의 끔찍한 방화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살인범 개인의 책임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범죄자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주변의 증언에 따르면 안인득은 20대 초반까지 순한 성격의 평범한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20대 초 김해의 한 공장에서 허리를 다친 그는 산재 인정을 받으려다 실패했고 이때부터 이상 징후가 싹 텄다고 합니다. 2008년 창원의 한 대기업에서 또다시 허리를 다쳐 산재를 신청했는데 역시 승인이 안 됐습니다. 그 후 피해 망상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다친 것도 억울한데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모든 고통을 혼자 감내해야 한다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선 자본가들의 힘이 일방적으로 관철됩니다. 의지가 아주 강한 노동자도 자기 삶의 속도와 리듬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서로를 존중하기도 자신을 돌보기도 힘들죠. 자존감을 빼앗긴 수많은 노동자가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습니다. 적절한 치료와 노동조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런 증상이 종종 분노로 표출돼 끔찍한 범죄로 이어집니다. 안인득은 2010년 5월 한 대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충남 공주치료감호소에 들어갔습니다. 조현병 진단을 받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과 함께 보호관찰도 선고받았습니다.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시 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2016년 8월부터는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는 동안 병세가 심해졌고 지난해부터는 아파트 주민을 폭행하며 난동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충분한 치료와 상담을 받았다면 잔인한 범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율은 전체 인구 범죄율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대검찰청 2016년 범죄분석 기준으로 정신질환자 범죄율은 0.151%였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범죄율은 1.434%, 정신질환자 범죄율의 거의 10배에 달합니다. 강력한 처벌로는 범죄를 제대로 예방할 수도 없습니다. 치료받지 않은 중증 정신질환자가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주된 이유는 망상과 환청 때문인데 망상과 환청이 심한 상황에서는 범죄를 저지르면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범죄자가 처벌을 면할 수는 없지만 결국 처벌 자체가 아니라 치료와 관리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보건예산 대비 정신보건예산 비중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올해 복지부 전체 예산 중 보건예산은 약 15%인데 이 보건예산 가운데 정신보건예산은 1.5%에 불과합니다. 인력도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작년 기준 정신건강보건센터 한 곳당 평균 직원 수는 9.7명, 이 중 정신질환자 관리 인력은 4명 내외일 뿐입니다. 사례관리요원 1명이 약 60에서 100명의 등록 정신질환자를 돌보게 됩니다. 결국 정부는 정신질환 치료와 관리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을 뿐입니다. 끔찍한 범죄와 사고가 일어나면 언론과 정부는 요란하게 대책을 떠듭니다. 그러나 그때뿐이고 범죄와 사고는 되풀이됩니다. 정신질환이 범죄로 이어지는 데서 이들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엄청난 부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이 주인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부는 다수 대중의 안전을 위해서는 좀처럼 투입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노동대중의 주머니를 털어 조성한 막대한 세금과 의료보험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의 치료와 지원은 왜 불가능할까요?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애꿎은 노동자를 짓눌러 정신질환자로 만드는 잔인한 노동 환경을 바꾸라고.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 노동자 대중의 안전을 위한 비용을 대폭 확충하라고. 나아가 더 이상 자본이 주인이 아닌 진짜로 다른 사회를 상상해야 합니다. 자본가들의 이윤을 채우는 게 최고 목표인 이 사회에서는 다수를 위한 진정한 의료 정책이 시행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